제가 지금 오늘 할 내용이 세계 시장의 통합과 한국 경제라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의 통합 상황 내지는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경제의 가장 특징이라고 보면 이제 세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의 한국 경제의 전망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세계화에 대응해서 어떠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세계시장 통합의 발전 과정 그래가지고 세계화가 이제 뭐냐 하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 최근에 그리고 21세기 초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들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은 이거는 보통 세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2차 물결, 제2차 세계화라 그러고 제1차 세계화라는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1차 대전 전까지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래서 세계화가 지금 새로이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예전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것이 한번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붕괴가 됐으며 다시 세계화로 가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세계화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의 세계화가 어떤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부터는 이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체제, 무역 체제, 그 다음에 그 무역 체제를 통한 제도적인 변화. 예를 들면 뭐 관세가 인하된다던가 아니면은 세계 무역 기구가 설립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 간에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FTA 내지는 이제 지역 무역 협정, FTA나 RTA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화라 그러는 것이 뭐냐? 제가 이제 먼저 제1차 세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1차 세계화가 어떻게 국제무역 붕괴까지 이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라 그러면은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이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생산 요소라 그러면은 자본하고 노동인데 상품하고 생산 요소 시장이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세계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1차 세계화는 19세기 후반에서 1차 대전 직전까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870년 정도부터 한 1913년, 14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러한 제1차 세계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운송비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19세기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19세기라 그러면은 철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전기, 뭐 전신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철도, 기선 이런 것의 등장으로 운송비가 아주 급락합니다. 지금하고의 어떤 운송비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운송수단이라든가 교통, 통신수단은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그때 발명만큼의 충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송비가 급락하면서 상품 시장이 통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최근의 세계화하고 제1차 세계화하고 차이점은 제1차 세계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대륙이라 그러면은 주로 유럽하고 유럽에서 신대륙에 지금은 뭐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만 그 당시는 조금 떨어지는 나라는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내지는 이런 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일본,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정도가 통합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같이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좀 많이 떨어지는 저개발국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상품 시장이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현상이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신대륙으로의 대량 이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세계화는 그 대량 이민이 나타나면서 자본도 따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자본이 따라간다는 것이 지금같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국가로 정부 부문으로 투자를 합니다. 정부 부문으로 투자를 하면은 주로 어디에
투자가 되냐면은 사회간접자본, 그 당시는 이제 뭐 철도라든가 도로, 항만 이런 데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대륙으로 대량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노동의 이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요소 가격이 상당히, 그러니까 임금이 비슷해집니다. 임금이 비슷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많이 간단 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정말 신천지죠. 신천지고 거기서 산업이 막 발달하면서 임금도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대량 이민을 하게 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앵글로 섹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갔고, 뭐 프랑스에서도 갔고, 나중에 이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민 오고, 그 다음에 그 19세기 후반 되면 이제 중반 정도부터 대량으로 이민 가는 게 중국에서 이민을 갑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대량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철도 노동자가 되는데, 그 미국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아일랜드 사람들에 대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반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린치를 당해서 뭐 죽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민 제한법이 나타납니다. 이민 제한법이 나타나고, 뭐 미국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신대륙이면서 경제가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던. 그러니까 제1차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덕을 본 나라들은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새로운 신대륙의 국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제1차 세계화가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좀 붕괴가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죠. 조금 전에 이제 이민 제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국제 통화 시스템은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제라는 것은 자국의 통화를 금과 연결을 해가지고 금태환을 하는 식인데,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자, 금의 보유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다시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경상수지가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금본위제고, 그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금본위제가 붕괴됐는데, 여기 이제 금본위제 붕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본위제 붕괴보다는 금본위제가 회복되면서 금본위제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정책 수단으로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본위제를 붙잡고 있다가 대공황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대공황의 원인이 금본위제 붕괴와 회복에 관해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나라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19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부터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누립니다. 호황을 누리면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이 생긴다는 게 자산시장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산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부밍하게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주택시장,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근거를 둔 파생상품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버블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주식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주식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그럼 주식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은 긴축 정책을 씁니다. 긴축 정책을 쓴 것은 긴축 정책을 씀으로써 주식 가격의 폭등을 잠재우고 버블을 잠재우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 부분에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타겟이 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시장의 거품을 줄이는 데에만 이 긴축 정책이 유효할 것이다.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긴축 정책이 다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하게 되니까 가격 떨어지고 생산 줄어들고, 소위 말하는 불황이 오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근본위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근본이자를 고수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근본이자를 고수하게 되면은,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높아서 이 좀 팽창적인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평가 절하를 해야 되는데 평가 절하를 할 수가 없고 대신에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산도 줄어들고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거죠. 성장이 되질 않는데. 그렇게 해서 대공황이 온 건데, 그 문제는 이때 또 미국이 가장 큰 채권국이었습니다. 채권국이고, 그 다음에 이 경상수지가 항상 흑자가 나는 국가.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서 긴축 정책을 쓰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채무국에서는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것이 아주 악순환을 일으켜서 나타난 것이 이제 대공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공황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물론 근본이자가 붕괴되고 국제 통화 시스템,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도 상당히 큰 충격이지만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뭐 윤창희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역 전쟁이 나타납니다. 보호무역이 나타나요. 왜냐? 경기가 나빠졌어요.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외국 물건까지 들어오면 우리 생산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역장벽을 높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1930년에 제정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분이 스무트고 한 분이 홀리고 한 분이 하원의원이고 한 분이 상원의원인데 누가 하원의원이고 상원의원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 10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적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같이 영향력이 이제 그 전에 이제 1차 대전하고 그 이전 대공황 사이에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1차 대전 이전에는 세계 채권국이고 세계 통화를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축통화국,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쓰니까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씁니다. 이것이 이제 무역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국제무역은 거의 붕괴 수준에 도달합니다. 국제무역이 붕괴됐다는 것은 대공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 별로 썩 예쁘지는 않은데요.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GDP 대비 국제무역입니다. 국제무역이라 그러면 수출 플러스 수입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GDP, 그러니까 월드 GDP입니다. 한 나라의 GDP가 아니고 월드 GDP 중에서 수출하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1870년 정도가 제가 이 제1차 세계화가 시작됐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13년이면은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때까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고, 이걸 사용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1938년이면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때가 가장 낮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1913년, 그러니까 제1차 세계화가 끝나갈 무렵에 국제무역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1973년경입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국제무역이 1차 대전 이후 제1차 세계화가 붕괴되고, 대공황이 1929년이 대공황이 발발한 해고요. 그 다음에 1938년이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합니다. 이렇게 급락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1차 세계화가 이렇게 붕괴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것을 GDP 대비 국제 투자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수준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60년, 1880년, 1900년에 이 수준이었다가, 자, 1차 대전 겪으면서 1920년, 그 다음에 대공황기, 그 다음에 2차 대전 직전까지 급락을 하죠. 그래서 그 1차 대전 그 직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 간의 교역 투자가
국제 간의 교육 투자가 요 기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무역 체제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1차 세계화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었고, 교역 같은 것도 1870년에서 1913년 사이에 제가 보시듯이 1870년에서 1913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이 당시에 제도적인 어떤 특징을 보면은 보호무역, 그러니까 교역 장벽은 관세 같은 것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역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신대륙으로의 이동, 그 다음에 세계 상품 시장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과정이었지 제도적인 통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차 세계화 이후에 이제 겪었던 것이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무역전쟁, 무역장벽을 통한 경제전쟁도 했었고, 이민 제한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자본통제도 나타나고, 이제 이 시기에 민족주의가 상당히 힘을 얻게 됩니다. 민족주의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족주의가 고양된다고 하는 것은 교역장벽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고, 교역장벽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때까지 이제 2차 대전, 전간기라 그럽니다.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사이에 나타난 양상은 국제 금융 시스템도 붕괴가 됐고, 국제 무역 자체도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는 이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어떤 제도적인 아니면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국제무역 체제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뉴햄프셔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국제 통화 무역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파괴된 부분이 많았으니까 재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을 위해서 국제적인 체제를 만들자 해서 나타난 것이 이제 브레튼 우즈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그 1945년에 성립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국제통화기금입니다. IMF죠. 우리가 뭐 IMF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외환위기는 IMF 때문에 겪은 게 아니라 외환위기가 났기 때문에 IMF가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적인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국제 통화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IMF라는 국제 통화 시스템, 국제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국제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 국가들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세계은행, 월드뱅크. 월드뱅크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듣던 것 중에 이제 IBRD 뭐 이런 것도 있었죠. IBRD라는 것은 재건을 위한 그런 월드뱅크 안에 소속된 거고요. 그리고 만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ITO라 그럽니다.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인데, 국제무역기구가 만들어졌네. 국제무역기구는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만들어지지 못하고 대신에 여러 나라가 합의를 한 것이 이제 가트라는 겁니다. 가트라는 것은 어떤 기구나 체제가 아니고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General Agreement about Trade and Tariff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가트, 일종의 체제가 되긴 하는데, 국제무역기구라는 것을 설립하는 데는 실패하고 대신에 몇몇 나라들이 가트라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 관한 어떤 규율을 만든 것이죠. 자, 관세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매겨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고. 자, 그래서 보면은 국제무역 체제가 발전하게 되고 제2차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를 거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데요. 뭐 시간별로 보면 2차 대전 종전하면서 이제 가트가 설립된 건 1947년, 48년입니다. 47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47년에 합의를 했고 48년부터 아마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무역 협상을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 진행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1986년에 시작을 합니다. 협상을. 그래가지고
8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94년에 합의를 해서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ITO는 이제 국제무역기구인데 WTO라는 것을 출범을 시킵니다. WTO라는 것은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래서 세계무역기구죠.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인데 드디어 이제 1995년이 돼서 1950년 만에 국제무역에 관한 규율 내지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무역기구고요. 근데 이제 세계무역기구를 요걸 제가 좀 돌려서 보면은 요걸 볼게요. 자, 47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트를 통해서 평균 관세 인하율이 35% 인하를 시키는데 참여 국가가 이제 23개국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참여하는데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근데 이제 케네디 라운드 때 관세가 또 상당 부분 인하가 되고 62개국이 참여하고요. 요전까지 이제 이것을 주도하던 국가는 주로 미국이 주도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고 관세가 낮아지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케네디 라운드 때 35% 인하를 하고 나니까, 자기 나라에도 이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나타나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무역 조정 지원 제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Trade Adjustment Assistant라는 건데, 무역 조정 지원 제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케네디 라운드로 인해서 관세가 상당 부분 내려갔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도쿄 라운드 거치면서 선진국들의 관세는 상당 수준 내려갑니다. 상당 수준 내려가서, 근데 이제 사람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관세가 내려가도 보호를 하려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생산자, 자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유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이외에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죠. 예를 들면 반덤핑이라든가 상계관세라든가. 그러니까 반덤핑이라는 거 굉장히 애매한 얘기입니다. 반덤핑이라는 거 니네 나라에서는 싸게 팔면서 여기서는 왜 비싸게 파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덤핑 판정해가지고 거기다 관세를 매기는 건데, 비싸게 팔만 하니까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싸게 파는데 안 팔리면 그거는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덤핑이라는 건 굉장히 논리도 빈약한데도 상당히 강력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반덤핑 말고 상계관세라는 것은 그 수출국에서 이 수출기업한테 상당히 특혜를 줍니다. 보조금 같은 걸 주면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공정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상계관세를 매기고. 자, 이렇게 관세 이외에도 비관세 조치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보호장벽을 계속 쌓아나가게 되니까 도쿄 라운드부터는, 물론 케네디 라운드 때도 반덤핑 조치가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어떤 협정을 맺게 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상당히 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만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실 그 규범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비관세 장벽을 급격하게 낮춘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WTO를 창설을 하면서 또 상당 부분 관세가 낮아집니다. 근데 이때 참여한 국가가 123개국이고요. 근데 지금 WTO 회원국은 153개국입니다. 이때보다도 한 30개국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관세가 대폭 삭감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무역 장벽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 직후부터도 계속해서 다자무역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국제무역 체제가 발전이 돼서 제2차 세계화를 촉발을 했다. 제2차 세계화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은 역시 교역 증가고, 교역 증가는 전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그 다음에 정보의 원활한 소통, 그러니까 정보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정보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정보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 이동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본 이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통신기술, 보험 같은 것들을 발달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투자할 때 사실 위험이 높으면은 투자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험 수단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 금융기관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자본 이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간 협력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적인 위험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 그래서 자본이동이 증가를 하는데 물론 거시경제적인 위험이 감소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수시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1차 세계화가 붕괴됐던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러한 위험이 감소됐기 때문에 자본이동이 증가했다. 노동이동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민 제한이 처음에 나타났던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됐습니다만은 노동이동이 예전같이 대량 이민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량 이민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제무역체제 성립으로 인해서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교통통신 발달로 상품시장의 통합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2차 세계화의 특징이고요. 자, 요 보면은 계속해서 관세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7년에 이렇게 낮아졌고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대폭적으로 낮아지죠. 대부분 이것들이 이제 선진국 관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공업화를 했잖아요. 수출주도 공업화를 했는데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게 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사실 그런 겁니다. 수출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역장벽이 높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기본적으로 수출하기 아주 유리한 환경이 세계 경제에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면서 어떤 보면은 제2차 세계화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차 세계화의 특징은 상품 시장이 통합 심화된 것도 있고, 예전에는 무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상품이 그냥 완제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제2차 세계화의 특징은 수직적 특화에 따른 산업 내 무역이 신장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품이나 소재 같은 거는 예전엔 잘 그렇게 교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품 소재 교역이 거의 세계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제품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생산 라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서 뭘 생산하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따로따로 띄어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분할이 된다는 거죠. 생산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production fragm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직접 투자 형태의 국제 자본 이동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 형태라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차 세계화 때는 주로 정부에서 정부에 뭐 국채를 산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사회간접 자본으로 투자가 되고. 근데 이제는 직접 투자 형태,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가 와서 산다든가 땅을 사고 거기다 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 형태로 국제 자본 이동이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선진국에서 만약에 개발도상국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술이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제도 발달로 뭐 자본시장 통합이 가속화됐다는 거 잘 아실 거고, 요소 가격 균등화가 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세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세계화를 통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의 미숙련 노동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란 얘기는 숙련 노동자나 기술보다는 미숙련 노동자의 그 임금 수준이 상당히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으로 그런 산업이 점점 가고 그쪽 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도 같이 덩달아 상승합니다. 근데 그런 물건들이 선진국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선진국의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락하진 않겠지만은 정체되는 상황이 되죠. 요소 가격이 이렇게 비슷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민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교역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계화를 얘기할 때 반세계화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의 노조입니다. 선진국의 노조들이 가장 이해관계를 크게 갖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예를 들면은 성장하는 산업의 노조가 아니라 사양산업의 노조들. 우리 입장에서는 성장산업이지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이런 건 사양산업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입니다.
근데 가장 노조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지금 뭐 민주당 정권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자, 그런 데 있는 미숙련 근로자들이 세계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입는 측면이 있다. 요소가격 균등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기술 이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투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되고 요소가격 균등화를 통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자, 그러면 국가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켰는데 그래도 국가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어떤 나라들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냐 하면 세계화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상당히 정체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은 세계시장, 세계경제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체 상태를 계속해서 보인 거죠. 계속 정체 상태를 보이면 다른 나라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체 상태 보이면 그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득을 보고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과 남북 간의 격차가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켰는데 선진국에서 보면 국내 어떤 그 불평등, 국내 불평등은 조금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영세 중소제조업체라든가 예전에 있던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소제조업체라든가 거기 근로자들은 상당히 좀 뭐 피해를 봤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세계화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상당히 그 임금 수준도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그 혜택을 입었지만은 예를 들면 1990년대 이후에는 9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우리도 약간 선진국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제조업체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 있던 그 임금 수준이 높아지질 않고 그러면서 또 노동이동이 이렇게 원활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된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산업으로 이렇게 크게 이동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진국형의 어떤 국내적인 불평등도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차 세계화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교역 장벽이라든가 관세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은 비관세 장벽이 높고 그다음에 농산물이나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 출범 이후에 남아있는 교역 장벽 제거 그리고 국제무역 새로운 규범 확립을 위해서 2007년에 DDA 협상이라는 것이 출범을 합니다. DDA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 그래가지고 도하 개발 의제 이런 협상 이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다 라운드죠. 도쿄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라운드라는 거는 이 동그란 테이블에 몇몇이 앉아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향력 있는 선진국들끼리만 얘기를 해서 국제무역의 어떤 수준, 국제무역 제도를 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 도하 개발 의제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개발도상국의 파워가 높아지고 개발도상국의 참여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을 했는데요. 원래 목표는 이제 2005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1999년에는 또 시애틀에서 한번 출범을 하려다가 뭐 반세계화 운동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또 비협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실패를 했었는데 2001년에 도하에서 이제 새로 협상이 출범을 했는데요. 200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의 쟁점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농산물 보조금 및 관세 감축입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라. 농산물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나라.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도 많이 주긴 합니다만은 관세 수준은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높아요. 농산물 관세 수준은 제일 높은데 보조금 가장 많이 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국내 보조금 형식으로 가장 많이 주는 나라는 미국이고 수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는 데는 EU입니다. 유럽이고.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랑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뭐 개발도상국들은 대체적으로 관세가 높기도 합니다만은 또 개발도상국들이 농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농업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진국 농업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 관세는 뭐 별로 없습니다. 관세는 상당히 낮은데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것은 사실 공정하게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죠. 보조금을 많이 주는 국가에.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는 EU의 수출 보조금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폐기하기로 했는데 반면에 EU는 미국에 비해서 농산물 관세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공산품 관세 감축 공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산품 관세 감축은 선진국은 크게 뭐 문제가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공산품의 관세 수준이 한 2% 정도 되고 일본도 한 2, 3%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관세가 없고 홍콩 같은 데는 뭐 관세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공산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럼 이걸 관세를 이제 감축을 해야 됩니다. 자, 관세를 내리기로 하니까 뭐 이런 협상을 하는데 뭐 관세를 내리기로 하지 올리기 위해서 협상을 하진 않거든요. 이건 무역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그럼 관세를 감축할 때 어떤 공식을 쓰느냐. 이게 이제 쟁점입니다. 이것도 거의 죄송합니다. 합의가 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좀 개발도상국에는 좀 불리합니다. 불리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관세를 많이 낮춰야 된다. 그런 공식이 적용이 됐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반덤핑하고 보조금. 이건 지금 농산물 보조금이고 이거는 이제 반덤핑하고 보조금은 다른 부분의 보조금은 또 다른 부분에서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산물 관세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보호장벽이 반덤핑 내지는 뭐 상계 관세 이런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에서만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예를 들면 인도 뭐 이렇습니다. 중국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 선진국, 개도국, 공의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DDA 협상이 쟁점인데 지금 거의 뭐 해소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막판에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는 거는 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하는 게 아니고 153개국이 다 참여해서 하는 거. 153개국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점만 있어도 합의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핵심 이슈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 보조금 감축, EU는 농산물 관세 감축, 브라질이나 인도는 남아라 그러면 비농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농산물 관세 감축. 자, 그래서 153개국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153개국에서 3개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협상 국가는 요 4개 나라입니다. 미국, EU, 브라질, 인도. 미국, EU는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선진국이고 선진국 대표고 개도국 대표는 브라질하고 인도입니다. 브라질하고 인도가 어떻게 대표냐? 나라는 좀 크고 봐야 됩니다. 네, 나라는 좀 크고 봐야 됩니다. 인도가 여기 대표가 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왜냐하면 인도같이 보호장벽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보호장벽이 높고 가장 보호무역적인 나라인데 여기 대표입니다. 개도국 대표고. 근데 이제 여기 4나라가 거의 다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08년 7월에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때도 협상이 타결이 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타결됐다. 거의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문제를 걸고 나오니까 그거를 중국이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53개국이나 되니까 어떤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2008년 7월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 정체 상태인 게 더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은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공화당 정부에 비해서 민주당 정부가 좀 보호무역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철강, 자동차, 노조의 그 정치적인 파워가 민주당에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모르는 판에 미국도 지금 저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DD 협상이 정체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유알 협상이,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몇 년 걸렸냐면 8년 걸렸습니다. 이제 DDA 협상은 몇 년째냐? 올해로 10년째. 올해로 10년째인데, 뭐 전기가 있으면 이제 협상이 타결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뭐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DDA 협상이 타결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공산품 관세 장벽은 선진국, 개도국 공이 획기적으로 감축이 됩니다. 선진국은 뭐 지금 거의 상당히 감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관세 품목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 장벽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감축될 거라고 봅니다. 반면에 농산물이나 서비스 시장도 상당히 개방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문이죠. 농업 부문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없는 반면에 또 농업에 대한 보호의식은 또 강합니다. 국민 정서가. 쌀 시장은 개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굉장히 비싼 쌀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이제 국내적으로 좀 정치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농산물 시장도 유알 협상을 통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농업이 크게 피해를 받느냐? 물론 농업에서 농민 수가 줄어들고 뭐 점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업 부문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종사자는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업 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지 3%인데 거기 종사하는 인구는 한 6, 7%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부분이 이제 생산성이 낮다는 얘기고요.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개방이 될 수 있는데, 그 농업 부문은 다른 부문하고 달리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는 개방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생산성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서비스는 뭐냐면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입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도 통계가 인구 70명당 식당이 하나씩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장사가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묶여 있고, 근데 이제 소위 서비스라 그러면은, 서비스 산업이라 그러면은 뭐 금융이나 법률, 회계, 의료, 교육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게 되면은 국내 규제도 개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발전이 되면은 그쪽으로 고용이 많이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텐데,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덤핑 상계관세 보조금, 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는데,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지금 선진국, 개도국, 공이 가장 많이 쓰는 보호 수단입니다. 이것이 완화되면은 우리 같이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상당히 좀 덕을 볼 것이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언제 될 것인가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근데 이게 이제 94년에 이제 유알 협상이 타결되고 95년에 WTO가 설립이 됐다. 그 이후에 근데 다잡 간 무역 체제를 통한 무역 자유화는 진전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DDA 협상도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역을 확대를 하려면은 무역 자유화를 해야 되는데, 무역 자유화를 다자간 무역 체제 속에서 정체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지역 통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역 통합이라는 게 지역 무역 협정 내지는 자유무역 협정,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경제 통합이 크게 나타난 추이를 보면은 1994년에 이제 나프타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나타났고, 메르코스르라는 거는 이제 그 남미의 4개국 간의 경제 통합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EU가 이제 92년에 성립이 됐고요. EU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EU라는 것도 처음에는 1950년대 석탄 철강 공동체 형식으로
유럽에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경제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국가 간의 어떤 협력, 개발, 발전을 위한 협력 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지금 OECD가 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다가 미국 참여하고 뭐 일본 참여하고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참여해서 OECD가 됐고 또 경제 공동체는 EU, 그러니까 ECC 형식, ECA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적인 통합까지 해나가고 있고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AFTA라는 것은 아세안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한중일. 한중일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도 빠르고 경제 규모도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아세안이라는 국가가 아세안이 10개국입니다. 아세안 10개국,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하고 한중일 간의 아세안 플러스 3 그래가지고 정상회담도 맨날 하고 뭐도 합니다만은 이게 경제 규모나 국가의 수준으로 봐서는 동북아의 3국이 주도를 해서 아세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세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나라가 참여하는 형식이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하고 일본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주도권 다툼인데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좀 정체된 나라고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나라예요. 지금 아세안도 예전에는 90년대만 해도 일본과의 교역 규모가 훨씬 컸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교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일본보다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세안 플러스 3로 하지 말고 아세안 플러스 6로 하자. 그래서 6로 합니다. 정상회담. 6가 어디냐? 호주, 뉴질랜드, 인도. 세 나라예요. 한중일에다가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근데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되면은 이게 동아시아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통합이라는 건 어려워집니다. 사실 물타기를 하는 상황인데 한중일이 이쪽이 지금 경제통합을 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동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지금 서구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세계 경제가 지금 보면 그게 이제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아무래도 조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조정을 겪게 돼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서구 지역의 소비 수준이 감소하지는 않더라도 예전같이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비 수준이 정체가 된다. 그럼 이 동아시아라는 데는 어디냐? 서구의 소비, 서구의 수요를 그걸로 먹고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걸 생산해서. 그럼 그게 지금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은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이 되면은 이쪽 나라들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다. 수출도 잘 안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여기 내부에서 경제 통합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걸 통해서 교역 장벽을 낮추고 통합을 해야 된다. 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계 주요 지역 경제 통합 추이인데 그래서 이 WTO 출범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RTA라는 것이 뭐 RTA라 그러기도 하고 FTA, 우린 주로 FTA라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유무역 협정이 굉장히 싫어요, 그 말을. 왜냐하면 그러면 무조건 관세를 다 철폐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EPA, Economic Participation Agree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FTA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덕을 본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좀 다자무역 체제에 안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이 막 90년대 초중반부터 막 FTA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9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어디랑 했냐면 칠레랑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는 주로 인근 국가하고 맺습니다. 인근 국가하고 맺는 것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근데 왜 칠레랑 했냐? 칠레는 경제 규모도 크지 않고 우리나라랑 멀어요. 그러니까 크게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칠레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데가 이제 에프타라 그래가지고 유럽의 강소국들입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뭐 몇 개 있습니다. 에프타라는 데랑 했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랑 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데도 싱가포르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의 허브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 금융의 허브인데 다른 나라들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했던 데가 어디냐면 칠레, 에프타, 싱가포르. 이건 이제 시험 삼아서 한번 FTA가 어떤 건지 해보자 하는 거였고, 그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나타난 현상이 처음에는 FTA 같은 거를 이 정부 성격상 잘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 꼬드겼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 누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은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상당히 이게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일본이랑 했었고, 이제 처음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한중일 협력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한중일 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좀 대항하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그래서 추진했던 게 일본하고 했고 중국하고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랑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시작해서 성과를 본 것이 미국과의 한미 FTA가 타결이 됐고 EU와도 FTA가 얼마 전에 타결이 됐죠. 이것도 2007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세안과도 타결이 됐고 중국하고는 이제 일본하고는 하다가 협상이 중단이 됐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협정 그래가지고 자유무역협정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고 없앤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서 예외를 들 수는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60%밖에 자기는 양호 못하겠다. 자,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하고는 2004년에 하다가 2005년에 중단돼서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뭐 실무적인 접촉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하고는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참여정부 때 정책이라는 것이 동시다발적 FTA 추진, 거대 경제권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EU,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아세안과도 FTA를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FTA를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GCC입니다. GCC라는 건 걸프 코스트에 있는 주로 산유국들이죠. 산유국들의 연합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데가 호주, 페루. 호주, 뉴질랜드, 페루. 자, 이 특징이 뭡니까? 호주, 뉴질랜드, 페루는 자원부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데랑, 멀고 조그만 데랑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거대 경제권과 하고, 이제는 자원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자원부국과 FTA를 한다. 이런 성격이 좀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많은 FTA를 체결했고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FTA가 너무 많으면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 한미 FTA, 한일 FTA에 대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거 이제 출처를 안 썼는데 이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한 거고, 한일 FTA 거시경제적 효과는 요거는 제가 2008년에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하나 좀 문제가 많았던 게 이제 요겁니다. 실질 GDP가 6%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10년간이기 때문에 1년에 0.6%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좀 과한 것 같아요. 과한 것 같고, 이게 1년에 0.6%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GDP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한일 FTA를 하지 않았을 경우하고 했을 경우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에 GDP보다 2010년에, 죄송합니다. 만약 2019년에 한일 FTA를 맺지 않았을 경우보다 3.9% 정도 GDP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 성장률의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면 3.9%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통 한 4% 성장하는데 그럼 8% 성장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안 했을 때의 GDP랑 했을 때의 GDP를 비교하면은 차이가 3.9%가 난다, 이 얘기.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 효과가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EU FTA만 간단히 보시면은 GDP 늘어나고 소비 늘어나고 투자 늘어납니다. 당연히 수입도 늘어납니다.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수출은 더 늘어나는데 왜 수출이 더 늘어나냐 하면은 EU가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EU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역 수지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근데 고용이 이제 늘어나는 게 예전같이 우리가 고용이 크게 늘어나질 않아요.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좀 낮은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첨단 산업들이 가면 갈수록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예전같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같이 고용 유발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고용 증대 효과는 분명히 상당 부분 나타난다. 그리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떨어진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맺은 게 이제 한인도 세파입니다. 인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보호무역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이란 말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포괄적 경제협정 그래서 세파라 그러는데 인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한 8%씩 성장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인구예요. 12억 가량 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몇 억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12억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계 4위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해서 GDP가 세계 4위란 얘기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다음이란 얘기죠. 국가별로 해서. EU는 이제 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1인당 GDP는 한 $1,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가난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워낙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좀 그렇고 근데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협정이에요. 보면은 관세 인하를 한 것이 한 80몇 % 되는데 예를 들면은 관세를 철폐한 품목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호 수준이 낮은 건데 왜냐하면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도에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은 대부분 현지 투자를 통해서 그 시장을 공략하는 전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인도에 생산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상당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 시장은 일단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출하기가. 보호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와 세파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 EU 같은 나라들은 아직 인도랑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앞서서 FTA를 이제 올해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시장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다. 선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도라는 나라는 시장을 들어가기가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인도는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나라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FTA를 한 이후에 얼마나 수출이 늘어나느냐 하는 건데요. 칠레 같은 경우 FTA는 5년 됐는데 5년 좀 넘었습니다. 올해 6년째인데 한 352% 정도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이랑 FTA를 맺었다. 그래서 FTA가 발효가 됐다. 그럼 모든 품목이 그 특혜 관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원산지 기준 같은 거. 근데 그게 활용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점인데 왜 그러냐면은 현재까지는 소규모 국가의 FTA만이 이행 중이고 특혜 관세 수준도 낮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 원산지 기준이 아무리 엄격해도 그거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FTA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FTA를 통해서 수출 기회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하는 경향이 또 심하고 그래서 원산지 확인을 잘 못해서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끼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계 무역 체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FTA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한국 경제 현 주소를 보면서 그거와 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었고 그걸 극복했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가장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점은 성장 능력이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GDP 성장률이요. 80년대에 한 연평균 한 8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7.5%. 그 다음에 이제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4.1%. 이때는 이제 외환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낮은 거고요. 2001년에서 2007년까지는 4.6%인데 이제 2008년에 2.5%고 2009년에는 뭐 거의 성장을 안 했고요. 올해 뭐 5% 성장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성장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가 발전을 했으니까 예전 같은 성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너무 급격하게 감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번 금융위기, 경제위기 겪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이 그전에는 한 4%에서 5%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 5% 얘기하다가 5% 정도는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그런데 그만큼 못하니까 지금 문제였는데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3%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새 일자리도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취업자 증가가 연평균 90년대에는 31만 명입니다. 근데 이거 감안하셔야 될 게 이때 외환위기가 들어있습니다. IMF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실업자를 생각을 하면은 그걸 빼고 생각하면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00년에서 2007년까지 한 33만 명. 이때도 저희가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0만 명 정도는 연평균 취업자가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2008년에 14만 명밖에 증가를 안 했고 2009년 전망이 4만 명, 10만 명인데 실제 통계 나온 거는 16,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고용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능력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가장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부분은 서비스 산업이다. 제조업 고용은 조금씩 줄어갑니다. 그렇지만 제조업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 투자 환경을 더 개선한다든가 하면은 고용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해지면은 그것도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 말은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부문 간 이동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늘리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 기술 진보가 노동 절약적인 자동화를 더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맞는데 그 강도가 훨씬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고용이 점점 창출 능력이 둔화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방법은 뭐 노동시장 유연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가장 또 큰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인데 그리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것은 지금 한 2만 불도 안 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뭐 이 수준에서 그냥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 수준에서 정체된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는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정체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상대적인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나라의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세기에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20세기 초반만 해도 세계에서 뭐 경제 규모라든가 소득 수준이 한 8위, 7, 8위 되는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어요. 제 기억에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포츠 같은 거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버마가 우리보다 잘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그 스포츠랑 그 국가의 경제 수준이랑 이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체되는 것은 뭐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실질 GDP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뭐 전문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외환위기 때 이렇게 한번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주저앉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점점 이게 성장이 늦어지는데 지금 2009년에 우리가 경제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로 또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 성장률 추이가 이렇게 한 4%, 5% 수준에 있다가 이제 급락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이런 상황으로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최근 국내 경기 동향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이것이 정부의 재정 정책, 정부 지출에 의해서 상당히 회복이 됐고 아직도 민간 부문의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 세계 시장의 어떤 그 수요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선진국에 대한 그 예전과 같은 소비 수요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아시아 쪽,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도 지금 성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같이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우리는 내수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수를 통해서 성장하기는 어려운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역 국가가 돼야 되고 무역 국가에 걸맞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고용의 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규제 개혁, 감세 등의 정책 기조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굉장히 무역을 통해서 자라났고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국가고 앞으로도 선진 통상 국가로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체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내적으로는 점점 거기랑 좀 반대로 가는 지금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국가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골고루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이 있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지방자치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도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국가에서 다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세종시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세종시도 그것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하는 게 그러다 보면은 규제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규제가 늘어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가서 뭘 해야 되고 여기는 특혜 주고 이쪽에는 안 주고.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실시하고 그런 규제를 통해서 뭐 여길 발전시키고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면은 어차피 안 그래도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증세를 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원인이라고 봅니다.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거나 둘 다 경제에는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국가는 아니다. 좋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환경은 나빠진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선진 통상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체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장 잠재력 복원과 그것이 다 연결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뭐 달러 약세라든가 글로벌 불균형의 재조정 같은 대외 여건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수 확충을 해야 되는데 내수 확충이라는 게 예전처럼 뭐 우리가 소비 수준이 사실 그렇게 낮은 나라도 아닙니다. 소비 수준이 낮은 나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도 아니고 제조업도 상당히 발달했고 그럼 내수 확충하려면은 서비스 산업 발전시키는 방안밖에 없다. 근데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지금 몇 년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교육, 의료, 관광, 금융. 자, 이것도 교육, 의료 얘기만 나와요. 여러분들 교육에 종사하시지만은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는 영리법인 허용이 안 됩니다. 영리법인 허용이 안 되면은 누가 투자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 허용 안 하면은 그냥 의사들이 자기 병원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나라 보면은 이렇게 병원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병원 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라도 거기서 뭐 특별히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의료 혜택도 많이 못 받으면서 그쪽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규제 때문에 그런데 관광이나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만이 자, 내수도 확충이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입니다. 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불균형을 통해서 불균형이 조정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이제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것이고 그쪽에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 조정 과정에서. 그럼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 세계 여러 다른 시장, 발전하는 시장, 이머징 마켓을 개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칠레, 페루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는 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같이. 이런 가까운 나라들하고 아주 획기적인 무역 자유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더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라든가 FTA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대외적인 문제 중에는 가장 중요한 그 이슈라고 보고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중국이랑 FTA를 맺으려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입니다. 농업. 중국의 동북 삼성의 그 장목 구조랑 우리나라의 장목 구조랑 뭐 거의 같다 그럽니다. 근데 비용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미 FTA 때 농업 갖고 얘기하는 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피해 없습니다. 사실 쌀도 개방 안 하는데 미국에서 들어와야 뭐 소고기, 돼지고기인데 소고기, 돼지고기도 쇠고기, 돼지고기도 뭐 안 들어왔던 거 아니고요. 관세만 낮아지는 건데 중국은 좀 다릅니다. 중국은 피해가 좀 나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중 FTA를 이렇게 쉽사리 하지 못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좀 먼저 해갖고 일본은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해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중국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중일 FTA로 나가는 것이. 그러다 보면 지금 아세안과는 FTA가 세 나라가 다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중일 FTA를 맺으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험난한데 가장 중요한 과제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